네, 지금부터 대구 실패 박람회 브릿지 테이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10월 7일에 이 시간에 오픈 테이블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오픈 테이블에서 참가를 해주신 분들이 주로 브릿지 테이블에서 좀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오픈 테이블에서는 이제 실패 사례를 조금 나누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의제에 관해서 오픈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실패 사례들, 약간 낭패감, 수치심, 뭐 부채와 경제 상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인이 느꼈던 어려운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지자체 일정 정도의 지원, 부채나 이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의 경험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고 내가 느끼는 이제 지점들에 대해서 오픈 테이블 때 좀 같이 공유를 했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그런 의제에 관한 실패 사례들을 조금 더 분석해보고 이후에 그런 실패 사례들을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제 의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면서 생각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내 경험들을 여기 있는 이제 의제 당사자분들과 나누면서 해결 방안 도출하고 의제를 선언할 수 있는 엔딩 테이블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을 좀 밟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테이블에는 영롱님이 안 계셔서 영롱님 어디 가셨나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건가요? 자기소개, 참가자 소개하려고 했는데. 네.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네, 수기 토론의 목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토론이라고 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의견을 이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 당사자들끼리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통의 지점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 그런 거를 이제 수기 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같이 겪었던 경험들 중에서 공통의 공간이나 공통의 느꼈던 감정들을 찾아 나가는데 조금 더 중시점을 두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먼저 저번 주와는 달리 저번 주에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제 이번에는 의제 전문가를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전문가에게 오픈 테이블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근데 뭐 피드백이라고 해서 개인의 실패 사례들을 뭐 솔루션을 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고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가 엔딩 테이블에서 선언적인 의제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분석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제 전문가님께서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잠깐 이제 해주실 거예요. 오픈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이어진 이제 부채 문제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는 의제 토의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 의제와 관련된 질문을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좀 생각을 해오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부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였고요. 2번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부채가 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토의를 좀 30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상호 질의응답도 하고 좀 마무리도 하면 마지막으로는 문제 원인 분석했던 것과 의제 토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해결 방안과 비슷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후에 선언적 의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요구하면 좋을지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응원 날개 챌린지 단체 포즈를 하면서, 기억나시죠? 응원 날개 챌린지 단체 포즈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오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영롱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 저번 주에 참석을 안 하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 다 끝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오늘 저희 의제 전문가님을 모셨어요. 의제 전문가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의제 전문가님께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소거를 하고 의제 전문가 최유리님 모시고 우리 나눴던 얘기들 좀 정리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 들리세요? 네. 저번 주에는 같이 당사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의대 전문가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진짜 되게 음소거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청년들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좀 들어보고 있고, 디딤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대출, 여기 다 조합원들이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사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부채를 지게 됐는데, 그 부채 문제들이 나의 심적인 문제라든지, 어쨌든 부담감들로 많이 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뭐 내가 한심해 보인다라든지, 좀 수치심이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사실 청년 부채 문제에는, 청년 경제 문제는 사실 청년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개인 부채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의 문제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네가 돈을 많이 썼어? 과소비하면 안 됐지. 더 많이 알아보고 했었어야지.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실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고비용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확실히 학자금은 높고, 그리고 뭐 주거비도 너무 높고, 사실 생활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좀 낮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을 하려면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되는데 등급이 낮으니까 당연히 고금리로 돈을 쓰게 되고, 채무가 어쨌든 많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돈을,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이제 2018년도에 했었고 지금도 2020년에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부채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채를 지고 있는 종류를 물어보니까, 부채 종류 어떤 거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다들 너무 조용하셔서 말을 하실 수가 없네요. 보통은 이제 청년들이 부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뭐 청년들 과소비, 뭐 카드값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위가 교육비였고 2위가 생활비였고 3위가 주거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삶의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부분들, 필수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채를 내고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졸업해도 소득 낮고 기본생활을 높고 뭐 감당하기 주거비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사실은 1금융권에 가도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빌리는 게 2, 3금융권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디서 빌렸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 빌릴 곳이 없어서 2, 3금융권에서 빌리다 보니까 이런 부채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걸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느냐 봤을 때 사회 안전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금전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충당하는지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일 1번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다들 너무 아무 말이 없어 다들. 네, 1위가 일을 해서 충당한다였고, 두 번째가 지인에게 빌리는 거였고, 3번이 신용카드로 충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일을 해서 충당을 하는데 일을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지인한테 빌리고 지인에게 못 빌렸을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 가지 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신에 그러면 지인도 없고 나 일도 못하고 신용카드도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안전망, 금융 안전망이 부족한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러면 그러면 청년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경제 생활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냐 했을 때 사실은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층의 재무랑 교육 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재무 상담이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다 상품 추천을 해주는 그런 재무 상담이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경제관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금융이용법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교육 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개인의 심적 부담감 그리고 부채를 지게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고비용사의 저소득, 고부채를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사회에서 어쨌든 내 기본적인 부분들을 부채로 충당하게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부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 속 사회에서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근데 더 심한 거는 교육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게 저는 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유럽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대출 안 받게 할 학자금 그냥 무상교육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들이나 이야기들은 또 다 같이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원인 정도?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덧붙이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되게 조용하시네요. 네네. 이게 이 테이블에 이 줌의 이 상황상 이렇게 모두가 다 발언권을 얻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진짜 문제 인식이나 문제 원인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 말씀 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나 빚을 지는 게 당연하고 사실 사회가 되게 부채를 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빚을 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너가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돈 빌려서라도 다녀야지. 너가 이거 집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지. 뭐를 하고 싶고 뭘 욕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에 맞춰져 있고 사회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빚을 져야 하는 사회. 그렇게 사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고는 되게 살기가 어렵게 되고 내 삶이나 내 기본적인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니 빚이 생기는 각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도 없게 되잖아요. 부채 문제, 나 이렇게 빚을 졌고 내가 경제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돈을 누구에게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불편해지고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 돈 문제를 잘못 관리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파멸로 이끌었다는 일종의 수치감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경제 생활이든 경제 교육이든 이런 것들 어떻게 현명하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도 잘 배우지도 못했고 특히 신용등급이나 처음에 내 계좌를 가지고 내가 카드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쓰게 됐을 때 얻어야 하는 신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학교나 그리고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우리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제공받는 것이 참 어려웠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재무 상담이나 자기의 생활에 맞는 어쨌든 경제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들었음에도 좋겠지만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금융감독원에 가서 나 신용 교육 좀 해주세요라고 혼자 개인이 막 요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점점 더 이런 내 생활 문제나 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좀 떠올렸고, 그리고 재무 상담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주식과 투자 이런 것들로 노동소득으로 내가 미래를 영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좀 없어지니까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리고 주식과 투자로 이어지는 상품 추천이 거의 재무 상담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런 부채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되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뭐 자기의 경험이나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 혹은 예시 그런 것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우리 아직 초반이라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이렇게 입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제 미리 보내드린 질문이 있는데 그 보내드린 질문 혹시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답변을 좀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뭐 문제 원인 분석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뭐 정책적인 지원, 정부와 지원,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제 지원이 필요할 텐데, 뭐 물질적 지원일 수도 있고 정책적 지원일 수도 있고 뭐 심리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좀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좀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아님. 네, 미리 알려주신 질문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정리해주신 내용들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 정책 중에 가장 메이저한, 가장 주요한 정책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상환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보시면은 일단 금전적인 지원금, 그리고 취업 계획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실제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채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은 도움이 될 그런 문제잖아요. 부채도 일단 부채가 있는 와중에 뭐 생활비를 위한 지원이라던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계획도 어떻게 현명하게 어떤 기간으로 어떤 내수익원으로 탕감을 할지, 사실 개인은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상담을 통해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 실제 그 탕감에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체킹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정 수준 달성을 하면은 뭐 지원금으로 이자 같은 거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물질적 지원과 그 비물질적 교육이나 상담 같은 그런 지원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약간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왜 금연 성공 패키지 이런 거 되게 보건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사실 개인의 문제인데, 개인이 뭐 담배 피고 담배를 뭐 안 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국민의 건강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각 개인한테 금연 성공하면 뭐 주고,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금연 패치 주고, 뭐 몇 달 이상 금연 성공하면은 뭐 또 선물 주고 막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어쨌든 그 금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공적인 지원을 하고 그런 패키지나 그런 이제 절차를 마련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부채 상환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이제 공공의 이득 혹은 사회의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약간 인식만 있으면 취업 성공과 거의 동등한 중요성으로 가진 그 부채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이 정도의 정책적 방향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 되게 새롭게 생각해 볼 그런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리님, 네. 네,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이제 디나님 의견 되게 좋고요.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원스톱 센터, 저는 이제 저희는 원스톱 센터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 성공 패키지 이제 뭐 부채 성공 패키지야 뭐야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 원스톱 센터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더는 뭐냐면 사실은 부채가 갚으려면 다중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자금 제출이 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가서 갚아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게 연체가 했으면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야 되고 뭐 핸드폰 값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니까 뭐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받아야 되고 다 다른 데 가서 사실은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채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채무가 갚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갚으려고 하니까 뭐 3-4개의 기관에 방문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실 뭐 원스톱 센터, 뭐 청년부채 원스톱 센터 뭐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담이나 뭐 상담 기관 같은 것도 같이 기능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 청년 금융복지 상담센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부채를 안 질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잘 배우게 하는 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주거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빌리게 하는 거 2번째고 3번째로는 잘 갚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잘 배우고 잘 빌리고 잘 갚는 거 이렇게 3개 정도로 좀 단계를 나눠서 고민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더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부채상환 패키지, 원스톱 센터, 이런 얘기들과 그 3가지의 단계를 중심으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잘 배우기, 잘 빌리기, 잘 갚기. 3단계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아까 고민해왔던 그 질문에 조금 이제 생각해오신 어떤 답변들이나 고민해오신 게 또 있으시면 발언권을 드릴 테니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나연님? 나연님 먼저 할게요, 나연님. 네, 저는 부채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 딱 독립을 하려면 보증금에 일단 너무 거대한 금액이 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증금을 모으려고 하면 사회 초년생들은 일단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미취업 청년들도 전세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대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중소기업보다 이제 취업하려고 준비 기간도 많이 길었을 텐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완전한 일자리는 못 구했을 거고, 알바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번다든지, 그렇게 버텼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전세나 월세 같은 청년들이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보증금을 약간 정부에서 대출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보증금이 대출하기 어렵다면 그 보증금을 알아서 대출하고 청년들이 학자금 그 대출 이자 지원처럼 이자만이라도, 원금은 어차피 보증금 그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자만이라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그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그거 대출 받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받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받을 때 그 중소기업에 어쨌든 일을 했다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중소기업에 다니고 뭐 몇 개월 이상 다녀야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네, 3개월 이상만 다니면 다 가능하고, 한 달인가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급여는 너무 많지만 않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럼 우선은 급여가 작아서 되긴 해요. 그냥 그 중소기업의 기준이 급여는 아니죠. 어쨌든 그 네, 그렇죠. 정해진 기준이 있고, 네. 나 일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걸 어쨌든 이제 증명을 하면 좀 저리로, 그러니까 의자가 조금 낮은 형태로 청년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네, 제 친구도 중소기업엔 다니고 있는데, 음. 걔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저시급을 못 받지만 하루에 일을 12시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월급이 평균적으로 300 정도 되더라고요. 장려금까지 그런 거 다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워라밸, 약간 내 친구의 그 청년의 삶도 없고 개인의 삶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솔직히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친구분은 어쨌든 최저 시급이 아닌데? 최저 시급을 받는데? 최저시급도 안 돼요. 최저 시급이 안 되고 이제 포괄로 해서 어쨌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뭐 12시간이든 뭐 굉장히 고강도로 일을 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 자체가 기니까 월급이 많아지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청년 전세 대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근- 처음에 3개월을 어쨌든 일해야 빌려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그냥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 그냥 어떻게든 다녀서 이게 뭐 좋든 싫든 일단은 전세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퇴사하면 어떻게 돼요? 퇴사해도 그냥 퇴사하면 네. 일단 만약에 제가 지금 이번에 계약을 하고 지금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계약이 저는 2년이었는데 2년 내에 퇴사해도 2년 동안 살 수 있고 그 다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어쨌든 또 이런 대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주거비 네. 자체가 너무 크고 사회초년생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전세나 이제 월세 같은 주거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주거비만 좀 전용으로 어쨌든 좀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책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길병진님, 이동건님,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제를 좀 봤을 때 그냥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약간 이런 걸 좀 돌아봤을 때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되게 한 사람당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사회 첫발 내딛는 뭐 청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정부에서 현재 책임져야 할 뭐 예를 들면 교육이나 주거,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좀 현실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지금 시간 이때 뭐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이런 상황인 것만큼
이때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대구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 뭐 취업 성공 패키지도 하고 있고 또 학자금 이자 보류 뭐 이런 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 신청에 인해서 또 그 이거에 맞게 뭐라 해야 될까 뭐 등급에 맞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불필요한 지금 이런 타격이 지금 심한 이 상황에 좀 그렇게 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또 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긴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뭐 주거 취업 문제 이런 거에 관련된 예를 들면 학자금으로 관련된다고 하면 이 기간 내에는 이자 뭐 면제라든가 또 부채 탕감이라든가 좀 현실적인 이 단계에 맞는 그런 지원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다 월급이 많이 다 줄어드는 상태고 취업 준비생들은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고 근데 이런 경우인데 학자금은 내야 되고 이자는 계속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뭐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카드값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지만 교육이나 뭐 주거 관련된 뭐 대출에 관련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좀 기간에 그래 단계에 맞게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고 있고 정책과 정부의 방향도 뭐 어느 정도는 알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신청하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이라기보다 그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 못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1단계든 2단계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위험의 수치에 따라서 이런 지원금 뭐 관련해서 지원책들을 좀 구별해서 현실적으로 진짜로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방식이 내 눈에 좀 보이게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부채를 탕감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부채가 이 기간 내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뭐 심리 상담, 뭐 학자금 연체이자 보류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청해서 내가 애써서 찾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오픈 테이블에서도 이제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지원금이나 뭐 이런 포인트제 좋다 뭐 쓰는 거 좋지만 이게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왔던 기본적으로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왔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월세, 공과금, 뭐 혹은 통신비 뭐 이번에 통신비 2만 원 인하 전 국민 뭐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이 내가 지속적으로 써왔던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비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 이제 제도였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남네요. 어떤 것들이 이제 실질적 도움일까?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책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신청해서 어쨌든 등급을 매기고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또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또 그걸 내가 대상일지 아닐지도 가려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잘 고민해서 이걸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민하신 걸 좀 나눠주실 분? 제가 약간 이 얘기에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얘기해 주신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출 정책이나 사실 이런 금융 부채 정책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모두 되게 뭐 대상에 이런 뭐 초점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긴급 재난 지원금 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금융생활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없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아까 단계별이라는 게 계층별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주기별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실은 어떻게 금융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진짜 필요한 정책들이 뭔지를 사실은 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일하는 사람 위주예요. 직장인 위주라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출 받을 수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구직자라든지 아니면 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회 진입했을 때 특히 특성화고에 다녔다가 이제 사실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도 없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니까 그 대구시에서 이렇게 청년 정책을 이제 이제 만들 때 지금 이제 청년 정책에 대구시 안에 있는 청년 정책들이 사실 생애 주기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구직이 뭐 정확히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구직하고 뭐 생활하고 뭐 직장을 찾고 뭐 창업하고 이런 이제 생애 주기별로 그런 취업 정책, 창업 정책, 청년 정책을 이제 제안했다는 걸 굉장한 대구시의 모티브와 대구시의 어떤 자랑으로 삼고 청년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애 주기별로 이제 청년의 삶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이해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애 주기별, 계층별로 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솔루션이든 정책이든 혹은 뭐 어떤 뭐 패키지든 뭐 센터든 이런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과정들이든 그런 걸 좀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단순히 청년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좀 사력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답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한나님. 네, 저는 나현님의 말에 좀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저는 좀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체로 보면은 뭐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뭐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보면 뭐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뭐 이제 혹은 뭐 취업에 관련된 그런 제한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중소기업 대출이면 꼭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고, 뭐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해져 있고, 뭐 소득은 또 얼마까지, 그리고 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꼭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이제 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월세 대출이라던가 혹은 그런 부분들은 꼭 가구가 1인 가구, 청년 혼자만 살아야 하는 그냥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뭐 사회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고 또 삶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청년 혼자서 산다고 하더라도 청년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랑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청년 혼자 벌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면은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딱히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대기업을 다닌다 해도 그 사람들이 뭐 대기업 다닌다고 다 부자는 아닌데 사회초년생들이고, 그리고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도 보면 대체로 이제 그 대기업들이 타지에 있으니까 자기 원래 살던 주거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집을 얻어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나라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은행 대출이나 혹은 대기업 안에서 끼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금융사들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회 그 복지, 사내복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혜택을 보던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 제한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보면 이제 뭐 중위소득 몇 프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원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이 이제 좀 더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야기인데, 그 원에 대한 부분들도 소득이 조금 더 쓰신 분들도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1번에 관한 부분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준들이 너무 나중에 너무 포괄적으로 바뀌거나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더 세분화해서 정책을 짜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되게 다양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1인 가구지만 사실 1인 가구라고 보여지지만 되게 복잡적으로 내가 그 가정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부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 또 증명해야 되고 내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또 가서 서류를 떼서 또 증명해야 되고 나는 뭐 대기업에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의 당장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 이렇게 증명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누군가한테 청년들이 몇 세부터 몇 살, 혹은 이러한 나이의 기준이든 혹은 뭐 계층의 기준이든 뭐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기본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살고 있다, 적을 두고 있다면 이 정도의 사회 안전망은 가져야 된다는 최소한의 어쨌든 지점인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인 거고 4대 보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최저선의 안전망을 사실 올리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민하던 간에 이거는 선별적인 사업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만 돌아가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안전망,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선들을 높여나가는 걸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특히 부채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 부채에 관련한 안전망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늘 개인의 문제로 빠지고 늘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갈 이런 방향으로 빠진다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제한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이런 것들 증명하는 데 있어서 드는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다 보니까 그게 청년들의 자존감이나 청년들이 실제로 이 해결책이나 이 정책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그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할까요? 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뭐 정치인, 정부든 민간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 개인에게 요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좀 부채가 이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부담들을 좀 덜어낼 수 있을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조금 더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희님.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은 다른 필요한 정책들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미 있는 정책들이랑 이미 있는 단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출. 어떤 우리가 부채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신용카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대출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좀 더 이자율이 작은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는 단체가 있다든지. 저도 이거 청년연대은행이라는 거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제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정부에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단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DDM이라는 공간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금융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사실 만드는 이유가 정부나 혹은 민간이 제공하는 이제 부채 상담 혹은 부채 경제에 대한 이해들이 되게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를 딱 겪었을 때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 경제 교육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부채나 나의 어떤 상담이나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누군가한테 묻고 싶은데 그걸 바로 중간에서 이 고민들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공간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사실 그 공간들을 이용하고 쉽게 이용하고 쉽게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참 적으니까 그런 부분 이 자유를 좀 적고 혹은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려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단체들, 민간이든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든 이런 지원책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리님?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다 얘기하시는 게 어떤 뭐냐면 정보가 없고 사실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의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교육이든 그게 정보든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들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런 걸 뭔가 한 곳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제 얘기 들리세요 혹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복지센터 뭐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어디 내가 대출이 필요한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어딜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이번에 너무 대출 연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뭐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축적된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안전망들 그리고 기준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내가 뭔가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게 사회 안전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그냥 문 열면 있는 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것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사회 안전망이든 사회 안전망이 아닌 거죠. 기준이 있고 무언가를 제시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쌓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들 아까 이제 원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알려내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우리 대한금융도 있다라는 거 알려내는 움직임들이 저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인프라라는 거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부채 인프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런 부채 문제나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나 인프라에 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그냥 그런 거를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제 주변 친구가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서 그거 번호를 뭐 이쪽으로 보내라 뭐 이런 이제 과정에 이제 금융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디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뭐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돈을 막 90 몇만 원을 피해를 봤는데 그걸 막 우리 기관 어느 기관을 통해서는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적어도 개인의 문제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지독하고 악독하게 보이스피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어쨌든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겪은 피해를 어쨌든 자조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이 93만 원 혹은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그 이상의 비용을 피해를 당했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인 고민, 경제적인 계획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 내가 이 돈이 없었을 때 나는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구상할 수 있는지를 주변에서 도와주고 같이 만들어내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공간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당장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나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지근거리에 있으면 좋죠. 친구들이나 각자의 개개인에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중간 기관 문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일단 막 후다닥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셔서 후다닥 잘 가는데요. 좀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 RSA 다 해야 네네네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안 와가지고 저도 뭐 부채 관련한 경험은 그때 결혼하면서 전세금 대출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돈이 급하니까 맞춰가지고 대출하는데 좀 급급했는데요. 빌리고 나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잘 상황하는 문제들이었는데요. 빌릴 때는 좀 빌리는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고 지금 갚을 때는 이 갚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조금 힘든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겪어보니까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알았으면은 그렇게 교육해 주는 데가 있었으라면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 친절하게 잘 알려줬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경험해야지 이게 한번 힘들어 봐야지 인생에 뭐 이런 아픔을 한번 겪어봐야지 알게 되는 큰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해주고 하는 곳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세금 대출을 하면서 좀 생각 들었던 거는 앞에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청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이렇게 전세금 대출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또 쉽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또 그 평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 평수 기준을 찾고 하는데도 조금 맞추기도 힘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준들도 조금 너무 현실성과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어떤 좋은 정책, 이자가 낮은 정책들을 이용하려면은 내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뭐 청년 생애 들기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들 주거나 학자금이나 뭐 생활금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는 좀 기준들을 좀 많이 열어놓고 현실성 있게 좀 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포로스에서 우리가 대출을 하는데 우리가 부채 주제이긴 하지만 왜 부채를 이용하냐 하면은 고비용 사회인 거잖아요. 사실 등록금이 좀 이렇게 좀 저렴하고 그러고 주거비가 좀 저렴하다면은 사실 이런 부채나 대출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빌리거나 더 조금 갚는데도 좀 쉬울 건데요. 아무리 이자가 낮아지는 정책이나 아무튼 그런 지원금을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생활에 좀 필수적인 이런 비용들은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무료로 아무튼 복지로 아무튼 좀 필수적인 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좀 더불어서 좀 예, 얘기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힘든 사람임을 계속 증명하면서 우리가 막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또 큰일이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그런 것도 일종의 부담이니 감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좀 잘 덜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눴던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의제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들으시면서 좀 어쨌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뭘 해야 되나요? 3차 시에 뭘 해야 되나요? 마지막에 뭐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네네. 네. 의제적 선언. 네, 의제적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목소리가 너무 네. 한 3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3가지 정책은 아니고 3가지 정도의 개인적 선언이었으면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 이런 당사자 차원에서의 한계의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선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 선언은 숨지마 부끄러워하지마 이 문제를 바로 봐 이런 류의 한 가지 선언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민간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뭐 대안적 금융을 만든다든지, 뭐 사회적 금융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심어가지고 뭔가 이런 선언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고, 뭐 제가 의대 전문가 같지만 다들 너무 제 생각이랑 비슷하시고 다들 고민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가 뭔가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금융생활 문제에 대해서 뭐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사회에 할 수 있는 말 정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더러운 세상이에요. 갈아엎으시나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씨. 화가 나네요 갑자기. 네네. 뭐 어쨌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예, 어쨌든 저희 브릿지 테이블에서 우리 엔딩 테이블을 좀 준비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의제 선언과 관련해서 3가지 이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엔딩 테이블은 10월 31일 3시에 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디아크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제 일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참석 여부와 참여 여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도 있고, 그리고 그날은 이 의제적 선언을 하는 걸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브릿지 테이블까지 또 질문에 대해서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해와 주셨고, 되게 경험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되게 풍부한 테이블, 브릿지 테이블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무리는 응원 날개 챌린지 단체 포즈, 여기 우리 다 응원 날개 챌린지 포즈 좀 해주세요. 네, 반짝반짝 날개 한번 날려주세요. 와, 네. 오늘 부채 부분 대구 실필박람회 브릿지 테이블 응원 날개 챌린지 단체 포즈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